2027년 3월 경기도의 한적한 신도시를 상상해 보십시오. 30년 넘게 쉼없이 달려온 김 부장은 은퇴 후 맞이한 평온한 일상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아내와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서예학원에 다니는 꿈에 그리던 은퇴 생활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꽂힌 건강보험공단 고지서 한 통이 이 모든 평화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고지서를 열어본 김 부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꽂히던 현역 시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건강보험료로 청구된 것입니다. 월급은 이제 0원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건 공단의 실수가 아닙니다. 2022년 9월 2차 부가체계 개편 이후 특히 2026년을 전후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 추가 개편이 추진되면서 돈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연간 합산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정도는 어렴풋이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변화의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어제의 소득으로 오늘의 보험료를 냈다면 이제는 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되기까지 걸리던 시차를 대폭 줄이려는 방향으로 당심의 지갑 사정을 더 빠르게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김 부장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1년 뒤, 2년 뒤, 그리고 곧 은퇴를 앞둔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던 돈의 대책은 완전히 판이 뒤집혔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왜 우리의 지갑을 더 깊숙이 들여다보기 시작한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거대한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와 같은 흐름이죠. 첫째는 바로 인구 구조의 역전 현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진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최근 몇 년간 65세 이상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대략 절반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돈을 내는 젊은 세대는 줄어드는데 돈을 쓰는 고령층 진료비 비중이 빠르게 커지는 구조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셈입니다. 둘째, 건강보험 재정은 이미 구조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건보공단과 국회 보고 자료들을 보면 고령화와 진료비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2020년대 중후반 이후 적자 전환 및 수조 원대 재정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감기에 걸려 동네 병원에 가거나 스케일링을 받는 것 같은 일상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미래에는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는 어떻게든 이 구멍을 메워야만 합니다. 방법은 보험료를 더 걷거나 보장 혜택을 줄이는 것뿐인데 지금의 변화는 바로 더 걷는 방향으로 판이 기울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나는 월급에서 꼬박꼬박 몇십만 원씩 보험료를 떼가는데 수십억 자산가인 누군가는 자식 밑으로 이름을 올려서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낸다는 불공평 문제죠. 특히 소득은 없지만 고가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가진 은퇴자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며 무임승차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숨어있는 소득과 재산을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파악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의지, 이것이 바로 새로운 규칙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하고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규칙은 정확히 어떻게 설계되었을까요? 2026년을 전후로 추진되는 이 규칙은 크게 세 가지 핵심적인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산정 방식이 바뀌는 방향입니다. 둘째, 직장, 지역, 피부양자처럼 당신의 가입자 유형에 따라 룰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셋째, 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되기까지의 시차를 줄이려는 흐름입니다. 첫 번째 변화의 핵심은 재산 등급제의 한계를 줄이고 재산가액에 비례해 보험료를 매기는 정률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과거에는 내 재산을 60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내가 속한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재산이 딱 10,000원 차이로 등급 구간의 경계에 걸리면 보험료가 갑자기 껑충 뛰어오르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정률제는 등급을 나누지 않고 당신이 가진 재산가액에 정확히 비례해서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실제 가진 만큼만 내게 되니 훨씬 더 공평해지는 셈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새로운 게임에는 세 종류의 플레이어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플레이어는 엔잡러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만 퇴근 후나 주말에 추가 소득을 올리는 분들이죠. 이들에게 새로운 규칙은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단 1원이라도 넘어서는 순간 보수 외 소득 보험료가 붙게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보험료는 회사 부담 없이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플레이어는 은퇴한 자영업자 같은 지각가입자입니다. 살고 있는 집 한 채 때문에 매달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던 분들이죠. 이분들에게는 재산보험료 정률제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재산이 많지 않은 서민층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고가주택을 보유한 분들의 부담은 여전하거나 혹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플레이어는 피부양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녀의 직장보험에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분들이죠. 이분들에게는 이제 소득의 벽과 재산의 벽이 내는 두 개의 거대한 벽이 생겼습니다. 기본 원칙은 연간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산소득이란 사업소득, 금융소득, 공적연금, 기타 소득까지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특히 부부라면 한쪽이 기준을 넘으면 부부가 함께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규칙은 소득 반영 시차 단축입니다. 과거에는 통상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현재의 보험료를 매겼습니다. 이제는 국세청 자료 연계와 정산을 강화해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보다 짧은 시차로 보험료에 반영되도록 개선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소득이 끊겨도 과거 소득 때문에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억울한 일은 줄어들겠지만 소득이 늘어나는 순간 보험료도 더 빠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촘촘해진 감시망을 현명하게 피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놀랍게도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산정용 합산소득에 즉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구분되어 따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보료 영원이라는 달콤한 말만 믿고 뛰어들기엔 위험이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과 22%라는 압도적인 양도세율이 그것입니다. 환율이 오를 줄 알고 팔았는데 막상 환전하려니 환율이 떨어져 있다면 최종 수익은 순식간에 줄어듭니다. 또한 연간 250만 원을 제외한 수익의 22%를 현금으로 내야 한다는 점도 큰 부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더 안정적으로 건보료를 방어할 방법은 없을까요? 진짜 부자들이 조용히 실행하고 있는 첫 번째 전략은 바로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과세 표준이 6억 원인 집이 단독명의라면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을 모두 넘겨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재산이 각각 3억 원으로 나뉩니다. 두 사람 모두 재산 기준인 5억 4천만 원을 밑돌게 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분산의 힘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세대 부디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은퇴한 부모님과 고소득 자녀가 한 집에 살면 세대 전체에 어마어마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주소지를 옮겨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하면 시스템은 이들을 별개의 가구로 인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분리된 두 가구의 보험료 합계가 한 가구로 묶여 있을 때보다 훨씬 적어집니다. 이제 더 강력한 세 단계 방어 요새를 구축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어선은 시간 벌기 방패인 임의 계속가입 제도입니다. 퇴직 직후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날아오는 보험료 폭탄을 최대 36개월간 막아주는 제도죠.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만 내면서 귀중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단 퇴직 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어선은 절세계좌 삼총사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안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인출 전까지는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당장의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 전략적으로 설계할 여지가 큽니다. ISA 계좌 역시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만기 후 연금계좌로 이체 시 추가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견고한 성벽이 됩니다. 마지막 세 단계는 고소득자를 위한 법인 전환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에 대해 지역보험료를 내는 대신 1인 법인을 세우고 대표로서 스스로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이제 월급을 받는 직장가입자가 되어 내가 설정한 급여를 중심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남는 이익은 법인에 유보해두고 관리할 수 있는 비밀 통로와 같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필사적으로 요새를 지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저 건보료 영원이라는 숫자를 보기 위해서일까요? 과도하게 절세에만 집착하는 것은 톨게이트 비용이 아까워 고속도로를 버리고 국도로 내려서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의 보험료 몇만 원은 아꼈을지 몰라도 자산이 더 빠르게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쳐버린 셈입니다. 우리가 진짜 얻어야 할 것은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과 순자산의 꾸준한 우상향입니다. 건강보험료는 피해야 할 악이 아니라 전체 포트폴리오 안에서 최적화해야 할 하나의 변수일 뿐입니다. 2026년 돈의 규칙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이 변화의 파도 앞에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당장 당신의 재무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